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위해 공항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미국 본토 한가운데 조지아주가 직접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금까지 면제해가며 헌납한 공항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나라가 기업을 넘어 국가 자체로 인정받는 장면이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성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가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시간 증거입니다. 공장 하나로 지역 경제가 뒤집히고 한국식 행정과 교육 시스템이 미국 공무원들의 교본이 되며 심지어 지역 주민들조차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이 여기에 심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럴드 맥클로린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국에서 24년을 근무했고 은퇴 후에는 조지아 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부심요? 넘쳤죠. 자동차, 철강, 항공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하루 만에 한 나라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그저 가벼운 초청장이었어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한 전기차 공장을 참관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그래봤자 조립공장 아닌가. 사실 한국을 저평가한 건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그 나라를 아시아의 OEM 공장으로만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세계 산업 지도를 그리는 회의에서도 한국은 늘 변두리였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제조업 정책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을 봤어요.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완성도, 중국의 규모, 각 나라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저 열심히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던 통상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항상 조용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과도한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순한 양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말 대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일할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오는 후발주자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기준을 만들면 그걸 따라하고 미국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 뒤를 쫓아오는 그런 나라였죠. 솔직히 저는 한국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엘라벨 땅에 도착한 순간 제 신념은 바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본 메타플랜트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국가처럼 보였죠. 철도처럼 뻗은 공급망, 항구처럼 넓은 부지, 초고속 자동화 라인,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모습. 그건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완성된 산업 도시였습니다. 공장 규모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안내자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곧 공항도 생겨요. 조지아주에서 현대차를 위해 짓기로 했거든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항을, 그것도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이건 평범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게 존경을 표한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직업상 수많은 산업 현장을 봐왔죠. 디트로이트의 전설적인 공장지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현장, 일본 도요타의 스마트 팩토리까지. 하지만 이건 뭐랄까요? 압도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이 공장은 이윤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걸요. 벽면에는 코리안 투 더 월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곳에 이렇게까지 많은 걸 옮겨온 겁니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차량만을 팔고 싶지 않아요. 믿음을 남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납득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규제와 정책 프레임을 다루는 일을 해왔죠. 그러니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을 땐 저는 꽤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기후 대응이었지만 본질은 산업 보호였죠.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고 미국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주려는 전략이었어요. 당시 세계 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 WTO 제소를 검토했고 프랑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죠. 일본은 특례 조항을 요구했고 캐나다도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전기차 기업들, 특히 현대차는 북미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 왜 항의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조용함이 수동적 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엘라벨에 도착한 순간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현대차는 IRA가 통과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선 아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 탓을 하며 정부를 압박할 때 한국은 정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들은 IRA 발표 전부터 이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공장 땅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정책에 대해 반응합니다. 항의하거나 협상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미래를 예상한 게 아니라 위기를 상수로 설정한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미국처럼 부서 간 충돌이나 예산 싸움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부지를 확보하고 수천 명을 고용하고 협력업체들을 유치해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IRA는 세계 기업들에게 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벽을 기회의 문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기업은 울고 어떤 정부는 항의하고 어떤 나라는 포기했지만 한국만은 뚫었어요. 공장이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뒤 관리자 대신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작업자들 틈에 조용히 앉았죠. 당신도 현대차에서 일하세요? 한 흑인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에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대로 봐두셔야겠네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 또 한 명, 말들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전 10년 동안 텍사스에서 트럭을 몰았어요. 허리 나가고 애 학교도 제대로 못 봤죠. 그런데 여기 와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팀장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가족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아프면 집에 가라고 하고 쉬는 날엔 아이들 생일 파티에 같이 와요. 여기선 그냥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건 급여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각 부서에선 가정 방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더군요. 생일이면 집으로 꽃을 보내고 명절엔 작은 선물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 기업 문화가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옆에 앉은 중년 여성 직원이 말했어요. 그게 문화인지 뭔진 잘 몰라요. 그냥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걸 우리가 매일 느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공장은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건설된 곳이었죠. 한국은 이곳에 기술과 자본만 옮겨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서를 함께 가져왔고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게 이 공장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주차장에서 한 노조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건 생산 라인의 품질을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하루 일정 동안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팔이 부품을 조립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벽면 스크린에 자동 출력되며 센서 하나하나가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감탄밖에 안 나왔죠. 와, 이건 미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여긴 자동화율이 80%를 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20%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왜 가장 정밀한 마지막 공정을 굳이 사람이 하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는 오류를 잡아내요. 하지만 사람은 의심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사고를 막아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지만 감정이 없죠. 반면 사람은 실수도 하지만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조립, 품질 테스트, 페인트 마감, 시동 테스트 같은 민감한 공정을 모두 사람의 손과 눈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자들의 눈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자식의 마지막 옷매무새를 다듬는 부모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이건 제조가 아니라 장인 정신이군요. 그 말에 한국인 작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매일 타고 다닐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의 안전을 우리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껏 제가 배운 제조업 이론, 생산관리 전략, 효율성의 정석들이 이 짧은 한마디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생산 라인이 멈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계 이상이 아니라 한 직원이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며 전체 라인을 멈춘 거였죠. 5분 후, 실제로 작은 부품 하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고, 만약 그대로 갔다면 수천 대 리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고였다고 해요. 기계는 놓쳤고 사람이 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공장은 기계로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의 감각으로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일할 때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미쳐 있었어요. 몇 초 줄이고 몇 달러 아끼는 게 최고 덕목이라 믿었죠. 그런데 이 공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껴 생산성을 높이기보단 시간을 들여 신뢰를 완성하더군요.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를 위해 공항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이 아니라 공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 나라의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항공 물류 전용 공항을 만들어주는 사례라니. 그런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법안까지 통과됐더군요.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그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없애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현대차를 위해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건설에 필요한 법적 조항까지 새로 만들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본 사업은 기존 조지아주 법률보다 우선하며 긴급 인프라 조항에 따라 예외 적용을 인정한다. 이건 법률에 가까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건 현대차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정이구나. 현지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왜 공항까지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들이 이 동네를 바꿔놨어요. 직원들만 챙긴 게 아니라 마을 도서관도 고쳐줬고 버스 노선도 새로 만들었고 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직업교육도 지원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투자자를 처음 봤어요.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지역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장이 가동된 이후 서베너 공항의 물류량이 폭증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완성차 시험 차량까지. 사실 기존 공항은 여객 중심이었기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조지아주는 결단을 내려요. 이곳엔 전용 항공 물류기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현대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이번 공항은 한국형 산업 생태계를 위한 허브이자 대한민국식 제조 방식의 물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이 경제 논리를 넘어서 존중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었어요. 1년 만에 조지아의 관료들은 한국을 투자처가 아니라 이 지역을 함께 설계해줄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항이라는 물리적 구조물로 드러난 겁니다. 이건 도시 외곽의 공항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이 미국에 새긴 산업 주권의 표식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겠죠. 저건 한국이 만든 공항이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산업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국 미국을 따라간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작은 회의실에서였죠. 그날은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연계된 지방자치 행정 간담회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특별 초청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었죠. 그냥 지역 예산이나 공유하고 끝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첫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안건은 한국형 스마트 행정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잠깐만요. 한국형이요? 고개를 드니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형 제조행정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 그 밑엔 조지아주청, 현대차, 지역상공회의소 로고가 나란히 박혀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은 조지아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계획인가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방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통합하려고 해요. 부지 신청부터 전기 인입, 인허가, 교육 연계까지 원스톱으로요. 기존 시스템으론 현대차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에 수출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학교 교육부 관계자가 발표를 이어갔어요. 현대차가 제안한 산학 인턴십 모델을 내년부터 공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 현장 실습 중심의 기술학교, 기업과 학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이건 제가 15년 전 한국 출장 때 파일럿 사례로만 보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땐 솔직히 비웃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면 경쟁력이 생기겠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이 근무시간 준수 문화를 철저히 지켰고 그의 영향을 받아 현지 공무원들도 칼퇴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일과 삶의 균형은 복지가 아니라 효율입니다. 이 말, 한국 부장급 직원이 한 말이에요. 그게 지역신문에 인용됐고 SNS에서 화제가 됐고 이젠 조지아주 슬로건처럼 쓰이고 있더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부지런하지만 답답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한국을 닮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한국은 절박함을 설계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랑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갔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늦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백인 여성 공무원이 제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우린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예전엔 우리가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앞에 서 있네요.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신념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죠.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는 날이 오는구나. 메타플랜트를 빠져나오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부지, 날렵하게 솟은 조립동,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 언뜻 보기엔 그냥 하나의 잘 만든 공장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엔 달랐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시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이 지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11%였어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죠.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 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재생시키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감각을 되살렸던 거죠. 지역 교육청도 바뀌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전기차 아카데미가 생겼고 공장 내 일부 공간은
청소년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됐습니다. 지자체 행정도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서류 결제에 2주가 걸리던 행정이 지금은 24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하더군요. 왜냐고요? 한국이 먼저 보여줬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도 정직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체감했기 때문에 변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을 깨우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기술력? 맞아요. 속도? 인정해요.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은 정신을 옮겨놓은 장소였어요. 협력사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주민을 채용하며 그 가족을 함께 책임지고 이웃 학교와 병원을 품고 움직이는 이 거대한 구조는 기업이 아니라 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요. 함께 가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 저는 어느 순간 메모장에 이런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공장을 수출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시스템을 옮긴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미국 사회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 이곳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몰려오고 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부동산 개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지역 예술단체도 현대차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누가 이런 걸 예상했을까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미국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 공장은 한국의 성공을 넘어 미국의 재건을 이끌 것이다. 미래에 누군가가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곳. 그동안 저는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국가 모델을 소개해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정책, 독일의 기술력 기반 제조 모델,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 그중 한국은 하나의 참고 사례에 불과했어요. 작고 밀집된 아시아 국가, 유교적 근면성과 정부 주도 산업화로 성장했다는 식으로 요약됐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프레임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한 문장을 남겼어요. 대한민국을 보라. 강의실 앞 단상에 섰을 때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조지아의 대학생들이었고 몇 명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인턴 출신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전환점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환점의 한가운데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아시아의 나라를 모범으로 언급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됐습니다. 이어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전경.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철학이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이어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점들을 나열했습니다. 기술? 물론이에요. 속도? 경이롭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신뢰로 쌓은 생산라인, 공감으로 채워진 공동체, 정신으로 설계된 물류망. 그건 어떤 경제 이론에서도 다룰 수 없는 국가의 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국을 브랜드로 만든 유일한 나라예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브랜드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한국은 그렇게 다른가요? 그 질문은 저를 한참 동안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 가난, 외면 모든 게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포기 대신 준비를 선택했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세상이 보지 않을 때 준비했고 세상이 외면할 때 일어섰고 이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강연이 끝났을 때 박수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들, 그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의 얼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메모장에 한 줄을 남겼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 누가 제게 묻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국가 모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기적은 끝났고, 이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미국의 공급망 분석가인 한 여성.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수치로 꿰뚫는 그녀가 단 한 번의 한국 출장 이후 회의장에서, 컨퍼런스에서, 심지어 미국 정부 자문회의석상에서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기술도 속도도 신뢰도도 모두 이 나라가 최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카터. 미국 워싱턴의 글로벌 공급망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흔히들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글쎄요. 실제 제 업무는 세련된 구두를 신고 멋진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는 일보다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전 세계 생산 라인을 파헤치는 지독한 데이터 전쟁입니다. 요즘은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벌어진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생명줄을 위협하자 다급히 새로운 공급망 거점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회사들은 늘 그래요. 위험해지면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 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빠르게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어요. 바로 제2의 중국이 될 후보 국가들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솔직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베트남, 멕시코, 인도. 전통적인 대체 생산 기지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국을 떠난 많은 회사들은 이런 국가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들은 이미 명확한 백업 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는 건 쉬울 줄 알았죠. 적당히 기존 데이터에 살을 붙이면 되니까요.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팀장에게 제출했는데 그가 뜬금없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앨리슨, 왜 한국 분석은 없는 거야? 순간 농담을 하나 싶었죠. 한국이라고요? 물론 한국을 무시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대단한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건 큰 생산 설비, 값싼 인건비, 대량의 부품을 빠르게 생산하는 능력이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엔 한국은 그런 역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팀장님, 한국은 분명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실상 대규모 글로벌 생산을 대체할 규모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 번쯤 다시 체크해봐. 최근 데이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던데. 솔직히 귀찮았어요. 한국은 문화 강국임은 분명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데이터가 전부인 직업이니만큼 한 번쯤 체크는 해야겠죠. 커피를 2잔 연속 마시고 귀찮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생산 데이터, 수출량, 기술 발전 지표를 대충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 텍사스에 17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LG는 GM과 함께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이렇게 큰 공장들을 속속 짓고 있었다니 저는 도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조금 전만 해도 그저 기술력 좋은 작은 나라 정도였던 한국이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등장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상치 않은 규모로 세계 공급망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국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뒤졌어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 눈앞에서 조금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늘 공급망이라는 게 참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없는 숫자와 그래프를 보면서 커피를 수도 없이 마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볼수록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평범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죠. 조사를 하면서 중국에서 철수한 주요 기업들의 담당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엔 그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중국은 이제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것도 옛날 얘기예요. 위험하다뇨? 구체적으로 어떤 게요? 좀 더 자극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던 보쉬의 아시아 총괄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스크죠, 리스크.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정치적 문제만도 아니에요. 품질도 그렇고 기술 유출 문제도 끊이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건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흥미로웠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죠. 그 대안이라는 게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인가요? 그는 화면 너머에서 가볍게 웃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당연히 베트남도 좋고 인도도 괜찮죠. 인건비 낮고 규모도 크니까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민감한 부품,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걸 다룰 때 어디서 실험하고 검증할지 생각해 보세요. 정확성과 품질이 전부인 분야 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어요.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세컨드 벤더 혹은 기술 이전 파트너로 고려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순간 그가 말하려는 나라가 뭔지 이미 눈치챘어요. 최근 며칠간 제가 마주친 수많은 데이터와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거든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텔이 삼성과 협력 중인 파운드리 관련 뉴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발표, 지멘스가 한국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채택한 사례, 심지어 한국 기술력에 관심을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아시아 지역 생산 전략에서 한국 파트너사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이전한 건 아니지만 민감하거나 핵심 부품 관련해선 한국에서 기술 검증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로 올라서고 있었던 거죠. 모든 길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니 말이 돼. 다음 날 팀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보고했어요. 팀장은 제 말을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나 보군.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한국을 공급망 핵심국으로 평가하고 있었어. 우리만 그 흐름을 뒤늦게 눈치챈 거지. 순간 제가 뒤처졌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바로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를요. 뭔가 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저를 감쌌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해서 짐을 풀었어요. 창밖엔 이미 밤이 내려앉았고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찬 서울 도심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죠. 짧게 잠을 청한 후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미리 섭외해둔 한국의 공급망 전문가 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미팅 장소는 서울의 어느 근사한 커피숍이었어요. 교수님은 깔끔한 정장에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묘하게 학자보다는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죠.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앨리슨 씨, 반갑습니다. 한국까지 오셨군요.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께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니 좋은 현상이네요. 살짝 민망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테스트하고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격 경쟁력과 속도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단순 제조의 경우는 그렇겠죠. 하지만 기술력과 품질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건 신뢰성과 안정성이죠. 중국 공급망이 왜 무너졌습니까?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 정확한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찾게 됩니다. 잠시 커피를 마신 후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이나 고부가 가치 공정의 테스트, 품질 검증 등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 또는 시험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데이터를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왔지만 직접 이렇게 현지 전문가로부터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테스트 국가로 완벽하다는 뜻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력이 모두 결합된 유일한 국가죠. 그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가?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독일이나 일본도 기술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그들보다 속도가 2배는 빠르고 적응력은 4배는 뛰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에서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확대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기업들이었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공급망의 중심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혼자서 서울의 중심지 강남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로서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고 계산하려는데 점원이 없는 거예요. 옆을 둘러보니 중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이 저를 보며 가볍게 웃더니 말을 걸더군요. 계산은 저기 셀프 기계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골목 편의점까지 완벽히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 살짝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오후엔 강남역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그 유명한 서울 지하철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죠. 벽마다 설치된 스크린에서 광고뿐 아니라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작은 제조국 한국이 실제론 거대한 디지털 도시였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은 제조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완벽한 스마트 국가였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했죠. 그분은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흥미로워서 물어봤어요. 이 차 한국 차인가요? 기사분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산 전기차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요즘 잘 팔린다던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만큼이나 요즘 한국산 전기차가 많아진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타보니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사야겠어요. 기사분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그저 반도체가 발전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이곳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만든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는 결국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어요. 실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절대 파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더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수치와 통계는 이미 충분히 분석했으니 이제는 직접 한국 제조의 심장부를 탐험할 때였죠.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쯤 달리자 드디어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보고 싶었던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였죠. 평택에 발을 내딛자마자 특유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만난 삼성전자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생산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공장 내부는 마치 영화 속 우주정거장 같았어요. 먼지 한 톨 없는 환경, 자동화된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죠. 현장을 안내해준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아마존도 이 공장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죠. 다음 날은 구미로 이동했어요. 구미는 LG의 배터리 공장으로 유명했죠. 평택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버렸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라인을 바라봤는데 정확성과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저희 공장은 GM과 함께 미국의 주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불량률이 0%에 가깝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공장 내부에서 본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AI가 결합한 생산 프로세스를 보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창원이었어요. 창원은 한국의 제조업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라고 들었죠. 현대차의 수소차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사실 수소차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여전히 이론적이고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창원 공장에서 목격한 건 그런 이론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차는 지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현장 3곳을 돌며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현실의 실리콘밸리 같은 나라였어요. 이전엔 독일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을 제조 강국이라 부르곤 했죠. 그런데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그런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도와 품질,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은 미래다라고 써 내려갔죠. 왜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평소의 냉정함 대신 강한 흥분과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너무나 커서 이걸 단지 보고서라는 형태로 전달하기엔 아쉬움이 컸던 거죠. 처음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국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아예 중심,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한국의 가능성 같은 식상한 제목을 떠올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느낌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짓자마자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한국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다시 데이터를 펼쳐봤어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때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흐름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없이는 애플도, 아마존도, 테슬라도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었죠.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GM과 포드의 전기차도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한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은밀히 조정하는 숨은 조정자였던 거죠. 그날 오후, 제 상사인 로버트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놀란 표정으로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항상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흥분된 얼굴로 말했죠. 앨리슨, 이게 정말이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다고? 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직접 보고 온 저는 더 확신하고요. 로버트는 제 보고서를 다시 넘기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거 워싱턴 정부 관계자들과도 공유해야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망 전략을 완전히 잘못 접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개인적 충격이 아니라 미국 공급망 전략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저희 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전략 자문회의에 초대받았어요. 로버트와 함께 참석한 회의장에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바뀌어야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앨리슨, 큰일을 해냈군요. 우리가 한국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간과했을 줄이야.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 저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연구소의 동료들이나 정부 관계자들까지 제가 말하는 모든 걸 믿어주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아무리 제가 데이터를 제시해도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서 아시아 각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미나에서 한 젊은 문화 분석가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는 화면에 커다랗게 BTS 사진을 띄우며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은 이 그룹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의 BTS죠. 그런데 혹시 이 그룹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순간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솔직히 저는 공급망 분석에만 집중했던 터라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은 그냥 유행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석가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BTS는 문화적이고 외교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걸 기억하시죠? 이들이 입은 옷, 먹는 음식, 사용하는 화장품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항상 경제나 군사력으로만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보니 진짜 강대국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경제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문화까지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 젊은 분석가를 찾아가 말을 걸었어요. 제가 공급망 전문가로 일하면서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까지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지 몰랐네요. 그 분석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문화,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그날 밤 저는 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지 기술적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문화와 감성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 친구들, 심지어 중국에 있는 지인까지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중 한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너의 말이 맞아. 한국은 이제 명백한 강대국이야.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가진 힘은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다시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래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의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이번 경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놀라움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공급망 프로젝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국 제 인생과 생각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탐험이 되었으니까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흐름 속에서 저는 결국 한국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죠. 며칠 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전략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별 느낌 없었을 텐데 이번엔 가슴이 뛰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온 수많은 공급망 전문가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였거든요. 전 조용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을 직접 탐방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당황과 호기심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을 공급망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진짜 핵심은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장내는 술렁였어요. 강연을 하는 동안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주어졌고 독일의 공급망 전문가인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앨리슨 씨,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문화적,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과 유럽의 IT 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LG 배터리가 없으면 GM과 테슬라는 전기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수소차는 이미 독일과 일본을 앞서고 있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장내는 또 한 번 술렁거렸죠. 옆자리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저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너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거야. 그 순간 굉장히 뿌듯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결국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전략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로버트가 제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내가 만든 이 보고서는 정말로 세계를 바꿀지도 모르겠다. 잘했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울컥했어요. 사람들은 늘 강대국이라고 하면 군사력이나 GDP 같은 숫자를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서 이미 세계의 모든 면을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었어요. 제가 분석했던 공급망뿐 아니라 문화, 기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보고서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공급망을 넘어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진짜 핵심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세계의 공급망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라고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